민주당에서는 공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박용진 의원, 윤영찬 의원, 김한정 의원 등 현역 하위 10% 혹은 20% 평가를 통보받은 의원 상당수가 비명계 의원들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주인공 가운데 한 분인 김한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한정입니다. 현재 심경 여쭤봐도 될까요? 신경이 복잡하죠. 근데 지금 많이 담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좀 마음은 가라앉으셨어요? 예, 사실 하위 10% 판정은 정치인에게는 사형선고 비슷한 겁니다. 우선 경선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도 치명타지만 정치는 명예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네네. 갑자기 낙제생 취급을 받게 됩니다. 항변하면은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채점 탐문하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난처하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많은 분들이 김한정이 무슨 하위 10%냐 상위권에 속하는 사람 아니냐 응원해 주고 있고요. 지역 지지자들 또 우리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격려 전화가 막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4년 전에 당선되고 난 뒤에 받은 격려 전화보다 지금 도리어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현역 하위 10% 또는 20% 평가 놓고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입장을 통해서 10% 통보받았다 이제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먼저 어떤 식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공관위원장 전화를 받았나요? 예, 지난 월요일인데요. 공관위원장께서 전화로 참 미안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하위 10%로 판정이 됐다. 밖에 안 밝힐 테니 경선을 하시든지 본인이 판단하시라. 그래서 저는 그 사유를 잘 모르겠다.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위원장께서 나도 명단만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 그래서 불만이 있으면은 당에 재심 청구를 하시라. 네. 그러고 끊었습니다. 자, 예. 근데 재심 청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각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각 통보는 어떤 식으로 왔습니까? 문자 하나 달라고 왔어요. 문자요? 재심 청구를 하라 해서 저는 당에 정해진 절차를 다 따랐습니다. 예. 그래서 청구서도 보냈는데 근데 희한하게 무슨 내용은 자유다. 청구서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대요. 시스템 심사를 하면서 양식도 없어서 제가 그 재심을 청구한다는 내용하고 제가 열람을 하게 해달라. 예. 어떤 대목이 문제가 됐는지 어떤 항목에서 또 예. 어떤 문제 때문에 예. 제가 그 최하위권으로 예, 이렇게 예. 판정을 받을 정도로 갔는지 기회를 달라 했더니 그에 대한 답변은 없고요. 아직까지 확인 못 하신 거예요? 예, 그 뒤로 그냥 그 말고 소명할 거 있으면 소명 자료를 보내시오. 이 문자가 또 왔어요. 네네. 그런데 뭘 소명을 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 열람은커녕. 그래서 어떤 대목을 소명하면 좋겠는지 알려달라. 그대로 답변이 없었고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기각 통보가 왔습니다. 근데 저 재심위원회 회의 같은 것도 안 열린 거네요? 그럼?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사실 모르세요? 모릅니다. 이제 듣기에는 형식적인 그 재심청구위원회나 예. 그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이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정성평가가 한 20% 21%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자의적 판단이 상당히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의원평가 시스템에서 네. 제가 한마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내용을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그 항변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스템은 고장나 있습니다. 이미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당 지도부가 주도한 의원평가에서는 낙제점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격려 전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경선을 앞두고 감산까지 시키면서 차라리 탈당하라는 요구까지도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근데 저는 민주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불리하고 부당한 조건도 저는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악법도 법인가요? 예,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에 결함이 생기거나 그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고칠 의무도 저한테 있다. 물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고치면 좀 더 힘이 있겠지만 또 만일 낙선의 피해를 보게 되면 저도 참 답답해지죠. 그렇지만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여론화됐고 공론화됐습니다. 시스템 아무 문제 없다는 이야기만 가지고는 앞으로 이런 공천 과정 반복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저는 여기서 정면 돌파해서 이겨내겠다. 불리한 걸 감수하고도 당당히 응하는 어떻게 보면 바보 김한정이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경선 끝까지 가시는 거네요. 예. 지금 양자 대결 경우는 사실 불리하긴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인 득표율의 30%를 감산하기 때문에 제가 60%만 득표하면은 7, 8% 감산을 받기 때문에 이기는 건가요? 예, 41대 뭐 42대 40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60% 이상만 하면 됩니다. 네네. 다만 52%만 하면은 이기는 선거가 60%가 된 거죠. 뭐 어려운 것만은 분명하네요. 난 좀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분리를 정면 돌파해서 남양주 시민의 심판을 받고자 하고요. 또 민주당 이 시스템을 고쳐 나가는데 제가 미랄이 되겠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리어 앞장설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으로 이제 동교동계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비명계로 보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비명계로 분류된 게 이번 평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좀 억울합니다. 네. 저는 반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한 적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쾌할 정치적 운동으로 곤란하게 빠뜨린 적도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그래도 민주당이 잘 돼야 된다.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당원으로서 당 소속 재선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 자세를 유지해왔다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비명으로 몰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저는 친명도 비명도 아닙니다. 나는 그런 프레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굳이 이야기하면 저는 36년 민주당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야당 때 청와대 때 퇴임 후에도 모신 DJ 적자 그래서 김대중계라 불러주십시오. 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왜 문제냐.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재명만 보입니다. 김대중도 없고 노무현도 없고 문재인도 없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총선 승리를 하고 대선 승리를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김대중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그리고 진보 세력도 다 아우르면서 통합을 해나가고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좀 정권 이대로는 안 된다. 좀 어떻게 좀 바꿔달라 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건 상식이라고 봅니다. 네. 당 원로들이 잇따라 공천 갈등에 우려 나타내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임채정, 문희상, 김원기 이런 분들 만나서 또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는 입장문을 냈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보니까 이제 권노갑 고문, 정대철 고문, 이강철 고문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공천이 당대표의 사적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 대표가 책임져라. 이런 성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니까 동교동계 맏형 권고문이 동교동계 막내인 김한정 의원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입장문을 발표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권고문과 따로 통화를 하시거나 만나시거나 안 하셨어요? 뉴스 보도를 보시고 권노갑 고문께서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
흔들리지 말고 굳게 나가라. 네. 이제 현역 의원 중에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직접 모시고 퇴임 후에까지 모신 사람은 김한정 너 하나밖에 없는데 절대 굴복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굴복하지 말라는 게 부탁을 떠나라는 소리인지 그건 아니시죠. 근데 여하튼 경선 끝까지 하는 것도 굴복하지 않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을 감수하겠다. 불리를 감수하겠다. 부당함을 내가 감수하겠다. 제도를 탓하지 않고 내 실력으로 예. 우리 시민들을 믿고 나를 지지해 주신 분을 믿고 정면 돌파하겠다 결심을 했고 네. 그래서 경선 수용하기로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 몇몇 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 뺀 여론조사도 뭐 있었다 그러는데 그 의원님 지역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저는 그런 건 없었는데요. 하나 좀 이상한 것은요. 뭐 예. 김한정이 하위권에 들어갔다는 뭐 이른바 뭐 이런 찌라시라고 그러나요? 이런 예, 표현을 예. 쓰면 방송에서 쓸 수는 없지만 그런 있으면 정보 문건, 정보 문건 그런 것들이 돌고 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정보 문건. 저는 걱정을 좀 했어요. 설마 또 무슨 뭐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가. 그리고 이전에 네. 재선 의원이 탄탄하게 지역을 관리하고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제 지역구에 네. 비례 국회의원이 갑자기 도전장을 냈어요. 그분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저도 의아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남양주고 하필이면 김한정 지역이지? 예.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도 의원들도 의아해했대요. 그분은 자기 40년 전 6.4 생도 시절 남양주로 행군한 적이 좀 있기 때문에 행군. 예, 고향이나 뭐 학교를 다닌 건 아니고요. 예, 남양주가 익숙해서 남양주를 택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네.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게 작년 예, 작년 뭐 한 1년 전이나. 뭐 5, 6월쯤.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니 무슨 계획이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지만 뭐 좋습니다. 계획이 있던 뭐 네. 찍어내기를 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네. 저는 36년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을 지키겠다. 잘못된 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바보로 손가락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심판받겠다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뭐 또 밀실 공천 논란도 있고요. 혹자는 공천 파동이라고까지 하던데 왜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왜 이런 총선에 도움이 안 되는 또 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과정으로 당이 흘러가는데 대표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또 도리어 대표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가 좀 걱정이 됐는데 생각을 해보셨더니. 생각을 했더니 예. 역시 이 지금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이 본인이 재판 앞으로 그 과정들에 대한 불안감이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했어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본인의 예, 불안감. 예. 그래서 그다음에 보다 체포동의안 때 어떤 트라우마. 트라우마도 있을 예. 거고요. 좀 완벽한 더 강한 방탄정당 제가 당인으로서 이런 표현 쓰면 안 좋겠지만 그런 좀 obsession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됐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께 정말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방탄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호위무사 강경파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재명과 김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 이 정신을 아우러서 통합정당으로 가야 이재명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강경 드라이브로 갔을 때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수도권에 출마하실 의원님들도 다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저는 감수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미 지금 항의하고 당을 떠나는 분도 생겼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정당에 내가 못 있겠다는 분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또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는 30% 감산해서 실질적으로 60% 경선 득표를 이상해야 이길 수 있는 불리함을 안고 불안함을 안고 나서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이런 가혹한 경선 조건 강요하는 그래서 납득할 수 없고 납득하기도 어렵고 당의 분열과 갈등만 더 심화시키는 이 길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몇몇 언론에 났어요. 저도 이제 제가 직접 보진 못해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그 몇몇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평가에서는 이제 심사위원 평가뿐 아니라 동료위원 평가도 있다. 그걸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분이다. 말하면서 웃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울분을 터뜨리는 의원들이 이제 많은데 평가 얘기하면서 대표는 웃음을 터뜨렸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피해 당사자일 수도 있는 저도 그 내용을 열람을 요청했는데 안 보여줬는데 네, 예. 아무도 안 보여주고 공관위원장만 안다는 그 내용을 당대표는 들여다봤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알고 그 빵점 이야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나중에는 뭐 기자들한테 들었다 이런 얘기는 또 했나 봐요. 그런 과정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적절한 모습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아쉽습니다. 네. 예.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어제 저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에게 왜 송파갑 출마 요구를 했냐. 본인이 중성동갑을 나간다는데 뭐 경선이라도 시키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더니 강세 지역보다는 그런 전략 지역에서 선전해주면 인접 지역으로 시너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나 다른 분의 지역구도 네. 전략은요. 이재명 대표의 의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거기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임종석 전 의원은 자기 과거 지역구고 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분인데 거기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승부는 너무 뻔한가요? 예, 옳고 그러고 뭐 떠나서요. 승부는 뻔한 겁니다. 또 그런 지금 공천 과정이 됐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이제 동작을 이수진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독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백현동 재판을 보면 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판사 출신으로 해서 제가 약간 섬뜩하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서 동시에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전 의원들은 이제 서울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게 안규백 위원장이 저희한테 확인을 해준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세요? 각 정당이요. 총선 전략에서 전략 공천은 다 합니다. 과거에도 했습니다. 네네. 민주당도 해왔습니다. 이번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략 공천이 정말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승리를 위한 좋은 포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략 공천으로 한다는 전략이 반발과 부작용만 가져와서 마이너스가 되면 그게 좋은 전략입니까? 저는 지금 전략 공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전략, 이기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지도부도 이 상황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하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공천 잡음이 계속되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제 좋은 결과 내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재명만 있는 민주당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대중도 있어야 되고 노무현도 있어야 되고 문재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진보 세력도 같이 가야 됩니다. 네. 지금 그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통합 민주당만이 그리고 완전한 통합은 못 이루더라도 그런 통합 민주 세력의 리더로서 마청으로서 민주당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난 그것이 국민의 신임을 받는 중요한 일이고 당면 과제는 지금 공천 이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풀린 것처럼 보이는 이 일방 질주 조금 고쳐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방치하고는 앞으로 큰 후회를 하게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